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재통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깨가 아플 때 많이들 의심하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근개라 하면은 보통 이제 어깨를 직접적으로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하는 거거든요. 쭉 가다 보면 극상근, 대표적으로 극상근 끝부분에 두께가 있을 것인데, 그게 요 위쪽, 바깥쪽이죠, 바깥쪽. 바깥쪽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벌사라고 하는 저맥낭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바닥 쪽, 그건 결국은 어깨 관절이겠죠. 바닥면은 말 그대로 이제 관절면이겠죠. 이 관절면이, 알티큘러 사이드에서 이 관절면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힘줄이 전체가 다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실제로는 전체가 한꺼번에 찢어지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위에서부터 또는 아래서부터 천천히 찢어지는 경우 또는 한가운데 찢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게 바로 부분 파열이 되겠죠. 부분 파열은 말 그대로 이제 관절면 파열, 그 다음에 저맥낭족 측면 파열, 그 다음 한가운데 파열, 요 세 개가 나눠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세계적으로 우리 회전근개 파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회전근개가 한자로 덮개 개자를 씁니다. 아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의, 회전근개, 회전하는 그런 계열을 말한다. 그건 틀린 말이고요. 덮개 개자인데 왜 덮개 개자를 쓰느냐? 우리 어깨 관절은 실제로는 총 5개의 관절이 있어요. 실제하는 관절은 3개밖에 없고요. 2개는 기능적인 관절인데, 이 실제하는 관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깨 관절, 글래노후메랄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글래노후메랄 조인트, 어깨 관절은요, 되게 이제 앞쪽에는 우리가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딱 부착을 하고요. 이 상완골에. 그다음 위쪽에는 우리 보통 뒤쪽에 보시면은 견갑골에 튀어나온 뼈가 있죠. 일자로 튀어나온 뼈. 그게 견갑극이에요. 견갑가시라 그러는데, 견갑극 위쪽이 극위라 해서 극상근. 극상근이 쭉 가서 여기 위쪽에 부착하는 게 극상근의 힘줄 부착. 그 다음에 아래쪽, 극하근이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뒤로 붙겠죠? 극하근. 그 바로 아래쪽엔 또 소원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 4가지. 그러니까 견갑하근, 극상근, 그 다음에 극하근, 소원근. 요 4개의 근육이 방금 말씀드렸던 상완골과 이 견갑골이 만나는 글래노후메랄 조인트 어깨 관절을 직접적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 회전근개 중에서 이 파열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깨 관절 구조를 보시면 이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위쪽에는 이 견봉, 이 쇄골과 어깨의 견갑골이 만나는 이 견봉 부위가 있어요. 이 뼈하고 만져지는 뼈 있잖아요. 이 뼈하고 그 아래쪽에는 상완골이겠죠. 팔뼈. 그럼 그 사이에 극상근이라든가 견갑하근이라든가 이런 회전근개 근육이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팔을 들었다 내렸다 때려버리면 그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맨 처음엔 저맥낭에 염증이 생겼다가 그 다음엔 저맥낭에 염증이 너무 심해진 다음에는 그쪽에 밑으로 직접적으로 건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열이 오겠죠. 우리 나이론권 같은 것도 어디 계속 문지르다 보면 결국 그게 찢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치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보통 팔을 움직일 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손상돼서 극상근이 대개 회전근개 파열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이 바로 견갑하근인데요. 견갑하근이라는 것은 이 앞쪽에 견갑골 바닥면 앞쪽에 전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 앞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앞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근육이 수축을 해버리면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내외전하는 근육이겠죠. 말 그대로 아까 위에 극상근은 위에서 이렇게 수축을 해버리면 이렇게 팔이 들리는, 팔을 외전하는 근육, 팔을 드는 근육이 극상근이 될 것이고, 팔을 외회전하는 근육이 견갑하근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 견갑하근 또한 우리가 팔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외회전을 해버리면 이 앞에 있던 견갑하근이 쭉 위로 가버리겠죠. 그러면 견봉과 어깨 사이에 이 견갑하근이 끼게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게 팔을 이게 안쪽으로 돌릴 때 최대한 안쪽으로 돌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돌려지면은 이 앞쪽에 우리가 쇄골 끝나는 부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뼈가 하나 더 있어요. 팔뼈 바로 전에 뼈가 또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오회돌기라 그러는데요. 이 오회돌기가 이 팔 상완골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견갑하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잦아져 버리면 맨 처음에는 저맥낭에 염증만 생기겠지만 그게 심해져 버리면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보통 운동할 때 되게 젊으신 분들 운동 좋아하잖아요. 운동할 때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스매시 힘을 강하게 주죠. 그럴 때 팔을 팍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보통 되게 제일 안 좋은 게 공을 던지는 동작이에요. 되게 야구 선수들, 투수들이 되게 어깨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실제로 그런 과격한 운동, 갑작스럽게 움직일 때 그와 함께 회전근개가 이 사이에 끼게 되면서 마찰로 인해서 손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회전계 파열에서 되게 3분의 2는 증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아파서 어깨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을 때 회전계 파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체 회전계 파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러냐? 되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무증상, 아프지 않은 회전계 파열이 되게 많은데요. 되게 실제로 우리가 추울 때 오면은 손발 차죠. 말 그대로 심장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피를 말단까지 보내는데 심장에서 많이 멀잖아요. 손끝, 발끝이. 피가 잘 안 가니까 손끝, 발끝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가면 그쪽이 차게 되고 그쪽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회전계도 결국 이제 피가 갔을 때 끝부분, 이 바로 우리가 회전계 파열이 자주 일어나는 이 어깨에 부착하는 끝부분이 이 끝부분을 피가 잘 안 가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결국은 대부분 다 조금 노화가 되면 좀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런 조직의 말단에는 피가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 피가 잘 안 가게 되니까 쉽게 찢어지는 거고 쉽게 찢어진 거에서 재생이 안 되니까 이게 파열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 파열에서 보통 이제 극상근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이 극상근이 파열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데요. 보통 1cm 기준으로 1cm 미만 찢어진 경우에를 스몰 테어, 1cm에서 3cm 찢어지는 경우에는 미디움 테어, 3cm에서 5cm 찢어지는 것을 라지 테어, 그리고 5cm 이상은 매시브 테어라고 그러는데 5cm 이상의 매시브 테어는 대개는 혼자 찢어지지 않아요. 다른 힘줄도 같이 찢어져요. 보통 2개 이상 찢어지는 게 매시브 테어에 포함된다고 보통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좀 과하게 있고 좀 이게 꼭 과하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통 이제 미디움 테어를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에서 3cm가 미디움 테어인데 보통 2cm 넘어가면서도 좀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초음파를 봐서 전층 파열이면서 2cm가 넘어가 버리면 이건 조금 수술도 고려해야 될 정도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과하게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운동을 자제하고 치료에 집중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 전체가 다 끊어지는 건 차이가 크겠죠. 실제로 되게 전체 어깨 파열에서 3분의 1만 증상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 어깨가 전층이 끊어지는 전층 파열에서는 약 반 정도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이 찢어질수록 증상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2.5cm를 기준으로 해서 2.5cm보다 이상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끊어지는 정도에 따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과하게 증상이 심하다 할 때는 일단은 꼭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수술해야 될 것이냐 말할 것이냐.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경우에서 크게 증상이 없는데 이것을 과하게 이게 말해가지고 이건 꼭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수술하는 경우가 덜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을만한 의사를 만나서 전문가에게 몇 센치가 찢어졌는지 이게 전층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회전계 파열을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회전계 파열은 극상근이고요. 그 다음 일부가 견갑하근 말씀드렸었죠. 이 극상근은 되게 5개 층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되게 이제 5개 층 중에서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 오해상한인대라는 것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회전 힘줄을 감싸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래쪽은 또 캡슐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힘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5개 중에서도 요 3개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촘촘하고 이게 이 힘줄의 방향 따라 장축 따라서 가는 결이 있는 것이고 얘는 그 결에 45도 기울어져 있으면서 두 번째로 탄탄한 거, 얘는 좀 덜 탄탄하면서 요거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힘줄이 있어요. 그럼 이 힘줄 중에서 어느 층이 자극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또 하나 신경 쓸 것이 이 두 가지. 첫 번째 층과 네 번째 층. 이게 코라코 휴메랄 오해상환 인대가 연결된 거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우리 또 유착성 관절낭염. 우리 전편에 말씀드렸던 50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50견은 우리 일본 사람이 만든 병명인 거고 실제 이름은 유착된 관절낭, 유착성 관절낭염을 부릅니다. 이것이 결국은 메인 주범이 이 캡슐과 이 오해상환 인대거든요. 그럼 방금 보시면 저런 오해상환 인대하고 캡슐 총 극상근의 3개의 층이 얘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놈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섬유화돼서 두꺼워져가지고 어깨를 잡아줘서 잘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병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이제 어깨병이란 것이 딱 요거는 요놈이다, 요건 요놈이다 딱딱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견갑하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병률, 그러니까 전체 회전계 파열에서 약 1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회전계 파열 환자 중에서 약 15명만 견갑하근이 찢어진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는 전체 수술한 사람에서 약 반 이상 55%가 견갑하근 파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견갑하근 파열이 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극상근 파열은 무증상 파열에다가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는 빈도로 빠지면 차라리 견갑하근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은 경우인 극상근 파열은 어떻게 의심할 것이냐? 극상근 파열은 보통 극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을 드는 것인데 되게 견갑 극 위에 있는 극상근의 각도는 이렇게 비스듬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살짝 요 플레인에서 30도 정도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들 때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 외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굴곡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 30도 정도 드는 것인데, 이때 팔 극상근을 살짝 꼬아서 이걸 최대한 길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서 꼬아서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팔 이렇게 들게 만들 때 통증이 있느냐, 또는 저항을 할 때 이 극상근 힘줄을 쓰는 거거든요. 극상근 힘줄은 이게 최대한 밑에서 올라올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서는 델토이드 상하근이 대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 극상근 테스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래쪽에서 약 한 10도 정도에서도 올라가도록 잡고 올렸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극상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팔을 들 때 여기서 그냥 들어 올리는데 한 60도부터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있다. 아프다. 근데 그 위에서 다시 안 아프다. 이런 경우는 이 극상근이 요 견봉과 팔뼈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찢어진 부위가 그 사이에서 낑길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이에 통증이 있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통증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따라서 이 페인풀 아까라는 통증을 유발하는 각도가 있는 것이에요. 약 60도에서 120도 사이에 통증이 있다. 그럼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와 함께 끝까지 올렸는데 끝에서 아프다. 보통 이 끝에서 아픈 거는 얘랑 상관없고요. AC 조인트, 이게 견쇄관절에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견쇄관절은 말 그대로 끝에 가서 누르면 팔 뼈끼리 부딪히면서 여기 있는 뼈끼리 부딪히면서 눌러지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도 끝에 가서 아프다. 그럼 이제 견쇄관절의 문제는 의심할 수 있겠죠. 이 견갑하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열이 돼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느슨해지니까 얘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휴메랄 헤드. 그러니까 상완골의 후방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팔뼈가 앞 뒤로 살짝 빠지는 거예요. 살짝 외전되면서 살짝 빠지는 건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 견갑하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앞쪽이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어깨의 병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얘가 뒤로 빠지면서 요 견갑하근이 찢어진 부위가 지방으로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간에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부분이 섬유화되면서 그 근처 조직들은 지방 변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얘도 파열되고 그걸 그대로 둘 경우에는 결국은 앞쪽이 점점 더 약해지고 지방 변성되고 이 휴메랄헤드는 뒤로 빠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더 생기는데, 이런 경우들을 빨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을 빨리 하고, 꼭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받고, 수술하지 않아도 좋아질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좋아지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되게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팔뼈가 살짝 뒤로 빠지니까 간단하게 진단할 수도 있어요. 팔을 이렇게 외전할 때 어깨 앞쪽이 아파요. 그러면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견갑하근을 팔을 이렇게 외전해버리면 당겨주는 거잖아요. 이게 당겨주면 이 끝이 찢어져 있으면 자극이 되니까 통증이 있겠죠. 아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깨 뒤에서 앞쪽으로 살짝 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왔을 때 통증이 덜하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방 변이가 이미 와 있는 거고,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 파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진단이 더욱 쉬워지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는 참고 자료인 경우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스스로 좀 어떤 의심되는 걸 진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초음파를 보거나 MRI를 찍어서 영상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극상근과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겠죠. 정확한 진단은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학적 검사와 함께 초음파라든가 이런 영상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판단하는 걸 되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나는 수술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는가? 이게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추후에 문제 생긴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팔이라는 것이 팔을 들 때요, 이게 팔뼈, 이게 어깨 이 관절과 몸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 극상근이 잘 작용해서 팔을 이렇게 부드럽게 들 때 이 상완골 머리가 잘 돌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놈이 잘 돌지 않고 이 극상근이 끊어져 있으면 이게 돌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죠. 그러면 이 뼈가 상하겠죠. 결국은 이제 상완골이 상해버려서 어깨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요. 어깨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일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치환술을 하죠. 이것저것 안 되면. 마찬가지로 어깨도 결국은 어깨 뼈를 잘라내고 거기에 쇠를 집어넣는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무릎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좀 단순한 데 비해서 어깨 같은 경우는 되게 팔을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돌리고 외전하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동이 가능한, 좀 더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서 움직임이 과한 그런 관절이라서 되게 움직임이 과하면 반대로 반대급부로 불안정성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경우는 최대한 무릎과 달리 이 관절 치환술을 하게 된 경우에 증상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막아야겠다. 그리고 결국은 회전기 파열 수술을 해가지고 얘가 잘 움직인다 그러면 추후에 퇴행성 변화를 막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가 안 좋은 그런 관절 치환술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수술하라고 권하게 되고요. 반대로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술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말단에 피가 잘 안 가서 허혈성 조직이 변하기 때문에 그쪽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손상돼서 1cm 미만의 태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놔두면 되는데 이제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초음파를 보고 그것이 태어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걸 수술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cm 미만의 마이너한 태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쪽이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걸 꼬매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붙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피가 안 가니까. 어느 조직이든 피가 안 가면 그래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하는 자체가 관절경을 집어넣고 하는 자체가 손상을 줘가지고 더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안 될 것을 건드려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더 덜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1cm 미만의 마이너한 태어, 스몰 태어에 해당되겠죠. 그와 함께 나이가 한 60대 이상이다. 그럼 저는 수술을 권하지 않아요. 특히 한 60대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2cm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잘 파열된 것이 수술해놓는다고 꼬매놓는다고 해서 붙지 않거든요. 수술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요. 우리가 이런데 찢어지면 꼬매놔버리면 그대로 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쪽에 겉과 안의 차이인 거죠. 안쪽에 있는 심부에 있는 힘줄이 찢어져서 그걸 꼬매가지고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대를 붙여가지고 한 달 동안 지켜보면 이게 저절로 붙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 봉합과 다르게 어깨 회전계 파열은 그리 꼬매놓는다고 안 붙는 경우도 덜어는 있어요. 대개는 나이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참 애매합니다.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보통 50대 중반 이후에는 되게 애매해요. 그런 경우에 한장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cm 또는 2.5cm 되게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2cm와 2.5cm는 우리가 키 차이가 있고 사람 크기 차이 있듯이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서 염증이라든가 그 부위에 따른 침범된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를 진단해가지고 2에서 2.5cm 이상의 경우에는 제가 그리고 나이가 50대 이전에 비교적으로 젊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추후를 예상해서 수술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보통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회전계 파열을 진단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환자가 어깨가 아픈 것이 이 회전계 파열로 인해서 아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로 아픈 것이냐 그걸 꼭 진단해야 됩니다. 되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유착성 관절낭염 쉽게 말하면 50견이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오는데 50견인데 본인이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아픈 건데 실제로 회전계 파열이 겸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거꾸로 석회가 있어가지고 석회로 아픈 건데 회전계 파열이 같이 겸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석회가 있는 경우에 석회를 제거하고 나면 그 안쪽 부분이 좀 구멍이 나서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후에는 결국은 석회를 치료하고 추후에 회전계 파열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덜어는 있고요. 아니면은 석회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없어가지고 파열은 있지만 그냥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결국은 그때 가서 보고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단을 하고 피지컬 이제미네이션 이학적 검사를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이 이 환자의 통증과 관련이 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환자가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파열에 의한 증상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전체 회전계 파열 환자에서 3분의 1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파열이 있지만 이 파열로 인한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파열이지만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근데 자 그럼 내가 실제로 파열 때문에 아프다. 그럼 파열이 아픈 경우에는 실제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태어 1cm 미만 또는 미디움 태어인데도 2cm 미만의 작은 태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반복적인 자극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CO2 염증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당장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만 치료해주는 경우에는 좋아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전면이 아프다. 어깨 전면은 서브스카플라 너브라고 하는 견갑하 신경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어깨 위쪽 면은 대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극상근처럼 극상신경 수프라스카플라 너브가 대부분이 담당을 하고 어깨 아래쪽과 뒤쪽 그리고 특히 여기 팔 쪽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악실라리 너브라고 해서 애가신경이 담당하거든요. 이런 담당하는 신경 환자분의 증상과 신경을 확인해보고 대개는 근데 1:1 대응이 잘 안 돼요. 한 가지 신경만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되게 보통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어쨌든 그 가능성 있는 부분에 신경을 확인하고 그 신경을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신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의사들 되게 마취제만 쓰지 않느냐 스테로id만 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의 마취제를 쓰거나 아니면 안 쓰고요. 대부분 5% 포당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그래버리면 5% 포당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5% 포당을 쓰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처음 이제 유튜브 찍을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애매한 경우 2cm 근방의 파열이라든 1.5에서 2cm 정도 파열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파열 자체가 이제 전증 파열이 아닌데 좀 넓게 찢어졌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파열이 있어서 심하지 않은데 염증 치료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경을 치료해서 증상이 개선됐는데 또 금방 다시 아파진다거나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요.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단계는 아니고 그 중간 단계는 보통 이제 조금 재생되는 주사를 가지고 그 초음파로 정확하게 그 문제 있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태반 계열의 재생 주사인 라이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정소에 수출한 재생 주사인
PDRN 주사 또는 이제 PRP, 콜라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치료 방법들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초음파를 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관절 면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잘 안 가서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경우, 무증상 파열의 경우에 그쪽 부위가 석회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말로 보통 이게 림랜드 테어라 말하는데, 이 림랜드 테어인 경우에 그쪽에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석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가끔씩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시고 나는 회전계 파열 때문에 아픈 거다 말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 제가 진찰을 말해보면은 되게 회전계 파열이 있지만 회전계 파열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그와 함께 저는 딴 데 가서 보니까 그게 석회가 있다더라 해서 보니까 이 석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부분 파열련에서 살짝 하얗게 석회처럼 보이는 것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전계 파열에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러분들 치료에 진심인 진지했던 의원 이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